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나설 후보들 중에서 여당 후보들 중에서 누가 눈에 띄느냐? 앞서 얘기했던 김문수 장관이 눈에 띕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조선일보 조사에서도 약진하는 게 눈에 띕니다. 물론 후보들 간에 오차 범위 내에 격차는 있습니다만 김 장관이 거의 매 조사에서 지금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보시죠. 양자구도에서도요. 오차 범위 바뀝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이렇습니다만 다른 조사에서는 되려 물론 이것도 오차 범위 냅니다만 김문수 장관이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조사까지 나와요. 차 교수님, 네. 오랜 또 국회 정치권 취재 경험의 차 교수님께서는 김문수 장관의 약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 현재의 상황 국면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문수 장관의 이 지금 이 선두로 이렇게 부각된다 결정적인 장면이 두 장면이 있잖아요. 지난번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성 90도 절을 할 때 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부작위의 자기를 통해서 김문수 장관이 보수의 자존심을 나름대로 대변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을 때 가장 먼저 그 회의석상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입장을 대변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여권 내의 지지조사에서 상당히 이 극렬 지지층들의 결집력이 저는 상당히 조금 더 많이 포집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좀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이 지지층들보다는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옹호의 목소리를 뿐만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있는 이런 지지층들이 딴 한 사람, 김문수 장관에게 좀 결집되는 그런 측면들도 포집되고 있어서 좀 두드러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마 나름대로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김문수 지사가 극렬 지지층의 만약에 정치적인 옹립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향후 본선에 있어서의 중도의원 확장의 그 과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만약 시작된다고 한다면 저 지지율도 약간은 좀 이렇게 도전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의 약진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놀라고 있는 사람은 김문수 장관 본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냐, 이게 뭐지도 대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한 게 있죠. 딱 하나 계신데 계엄에 대해서 일어나서 사과하세요 했는데 본인이 내가 왜 일어나? 그리고 딱 앉아 계셨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어떤 원칙대로 사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잖아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 이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당신은 뭐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결국은 이분들이 자력으로 뜬 게 아니라 그냥 이쪽에 대한 증오감, 이것에 대한 반사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김문수 자체 경쟁력, 자력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거부감, 더 나아가선 증오감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김문수 장관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일종의 부작위의 정치죠. 그러니까 뭔가를 자기적으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설명처럼 부당한 요구를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보수 일각에서 호명이 있는 것인데, 다만 앞서 본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을 붙인 그 조선일보 조사에서 나온 김문수 장관의 29%라고 하는 숫자는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때
그 국민의힘 후보가 갖춰야 될 중요한 필요 조건 중에 하나인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분명히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41%나 되고 또 정권 재창출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5%나 되는데 김문수 장관 개인의 가상양자 대결에서의 지지도는 29%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당 지지층도 충분히 흡수를 못하고 있고 나아가서 중도 확장성은 굉장히 의문이 있다라는 점에서 이 조사 결과는 김문수 장관에게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 대변인님.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 지지층의 표심은요. 한동훈 전 대표와 각을 세웠던 홍준표 시장한테 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얘기 나오냐면요.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에서는요. 홍카콜라가 김이 많이 빠졌다. 홍카콜라의 힘은 객관성과 균형성에서 나왔고 그게 사이다 발언으로 이어졌는데 홍카콜라가 많이 빠졌다. 김이. 홍 시장이 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할까요? 김문수 장관에 비해서? 저는 사실 지금 여론조사를 좀 현실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별적인 평가 그 자체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전 문제의식이 지지층 내에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송영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확장성,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까지 이 문영배 이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어제 이진숙 이 방통위원장도 6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는데 이 4명이나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치권 이 어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결에 대한 그런 경각심과 우려가 있고 지금 아까 그 설 현장 방문에서도 대통령을 지켜라라고 항의를 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벌써부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좀 들썩들썩하는 후보들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김문수 장관에게 조금 더 이 마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양자 대결의 구도를 봤을 때도 김문수 이 장관이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모두 흡수를 하지는 못하지만 정작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또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국민의힘도 일단은 이 조기 대선 그 자체보다는 이 사법 판단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지층들이 좀 규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